5월 9일 대선까지 509억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떤 정당이든. 15%가 넘으면 모두 보존받고 10%가 넘으면 반만 보존받는 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 그것도 적긴 해. 사실은 솔직히 들어가는 돈보다 적은데. 그러면 끝까지 완주했을 때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는 저는 15%를 넘는다고 봐요. 어차피 만약에 뭐 문재인 후보를 비추었을 때 문재인 후보는 내가 봤을 때는 캠프에서 509억 쓰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도 물량 차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버하지 않고 뒤에서 옛날처럼 막 2천억, 3천억 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 때문에 막 조마조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국민의당은 어차피 돈이 있건 없건 선거비 보존 받을 만한 최근의 여론조사가 안희정은 계속 떨어지면서 안철수가 17.4%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에이 저거 안 되겠네 하고 지금 처리하면서 문재인도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이 들러붙어 있던 그 표들이 지금 안철수에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완주 가능성은 당의 상징성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15% 못 넘긴다는 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재야 지지율이 뭐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 그거 있잖아요. 부자를 막내도 3년을 간다고 15% 넘어. 국민의당 가능성이 있어. 나머지 두 사람이 유승민하고 심상정이에요. 15% 다시는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심상정이나 유승민도 보존 비용 안 받고요. 어차피 그 당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갔던 그거 최고의 부자인 사람들이 그 당에 다 몰려 있어요. 박근혜하고 엮이기 싫은 부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비용 보전 받는 것 때문에 대선을 끝까지 안 뛴다고 하는 건 우리들 생각이고 그리고 509억 다 안 쓰고 당비나 후원금 모아가지고 그것만 쓰면 되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존재감을 나타내줘야 향후에 다른 선거에서도 딜이 가능한데 선거비에 한 509억 쓸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그 정당들이 포기한다는 나는 유승민 정도 정당도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잡한 게 있어요. 그냥 오자구도로 간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10 또는 15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자유한국당이 받는 게 10%나 9% 받는다고 쳐요. 그럼 10 갈라지죠. 그러면 나머지 안철수 국민의당이 20%에서 30% 얻는다고 쳐요. 그리고 이들 합쳐서 50%를 쳐요. 그리고 50%를 문재인이 받아서 당선이 돼요. 이 구도와 아니면 이 10 한국당과 바른당의 후보를 내지 않고 안철수한테 45를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몰빵. 네, 몰빵을 해주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발목 잡기에 충분한 견제의 후보가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 만약에 10, 30, 60으로 찢어지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돼요.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어. 이 개혁들하고. 그러면 10% 갖고 어디를 내밉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상대적으로 7대 35% 이상으로 반문 정서로 끌어들여줘야 나중에 반문을 공격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문재인을.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를 찢어놔 버리면 그냥 독주 가버리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굉장히 있어서 앞으로 선거에 거예요. 있어서 진다는 거는 어차피 기정사실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의회 권력으로 견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나머지 세력들 귀합해 있는 비민주 세력들을 귀합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대항마는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의식은 있을 그렇죠. 거라고 봐준다는 거지. 설계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의 헌법 구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선은 다자구도, 그러니까 원래는 총선도 한동안은 굉장히 1대1 구도로 갔었지만,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이 출연한 이후, 의회 권력은 다자구도화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사실 대선 구도에서는요, 다자구도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 구조 자체가. 그럼 한 명만 뽑는 건데. 그렇죠. 한 명만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에서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지금 뭐 15%를 넘는 사람 대충 뭐 한 15% 요런 정도로 고만고만하다 할지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몰아줘서 한쪽을 한 35% 이상으로 키워주는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막판에 왜 아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왜 진보 쪽 후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후보 사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정말 그들 사이에서 무슨 조율이 일어나고 어쩌고로 시도해 보겠지만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그냥 나는 죽고 한 놈이라도 살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이합집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현재의 이를테면 한국의 어떤 자본 또는 뭐 조중동 내지는 이런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이 바뀌느냐라고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견제용으로라도 어떤 한 놈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조금 속아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 마인드를 버리라고 하지만 기존 마인드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키는 사실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예요. 그들과는 누구도 손 안 잡으려고 해. 손 잡는 순간 오염돼 버리거든. 그러면 새누리당은 아까 말한 당의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박근혜 한풀이 형으로라도 그래서 막 남재준 같은 애들이 지금 막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새누리당에 힘버티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전의 마인드로 뭐 반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막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는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내가 호남 기반으로 뛸 것이냐 중도 기반으로 뛸 것이냐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가 새누리당 후보와 손을 잡는 순간 안철수의 편은 사실상 거의 다 날아간다고 봐요. 제 입장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안철수도 마치 손을 내밀 수 없는 후보인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재선건데 섣불리 홍준표에게 손 내밀어가지고 당연히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걸로 보면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바른정당에서 보면. 그러면 그렇겠죠.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그러면 니들 뭐하러 나왔니? 새누리당에서 똑같은 것들이 이런 개념으로 가서 홍준표가 심하면은 뭐 친박 자기가 제거해주겠다고까지 얘기하지만 친박이 뭐 하다못해 뭐 조원진 필두로 해가지고 박근혜 탄원서 같은 거 내는 애들이 7, 80명 있는 정당을 통째로 드러내지 않고는 불가능해. 어떤 생쇼를 해도 친박 당인 건 맞아요. 그러면 키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하고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머지 합종연행 해봐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구도를 봐야지. 반문이라는 것도요. 대선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상대가 대통령이 되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어쩌면 그들은 합종연행을 하지 않고 존재감만 드러내고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의 대선은 어차피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판은 그냥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이 목표이냐? 그 이제 차선의 목표를 세울 적에 적어도 우리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그거를 교두보로 삼은 어떤 총선을 바라봐야 한다. 의회 내에서 어쨌든 우리 당의 입지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있으려고 한다면 괜히 합종연행하지 말고 있는 후보 15%가 됐든 10%가 됐든 놓자. 이제 이런 선택을 그쪽에서는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꿈꾸는 거는 그러니까 10% 15% 요런 방식으로 자기 당을 보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제 개헌이에요. 뭐냐면 지금의 이런 대통령제 1대1 구도가 아니면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의 대통령제는 없애야 되는 거지. 일단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분권형의 그 분권형 대통령제 뭐 내지는 뭐 내각제가 됐든지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고 국회 권력도 좀 다르게 나눠 먹는 다자구조적 방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열심히 개헌에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불안한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PK가 639만 명이거든요, 유권자가요. TK가 어쨌든 417만 표 정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많죠. 네, 여기에서 35% 정도 나와요. 최고로 나올 때 문재인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문 정서가 나머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안철수가 지금은 선택을 안 하겠죠. 왜 그러냐면 호남은 기껏 해봐야 득표수가 작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 말고요. 이제 조중동이 온갖 반문 정서를 타고 또는 대통령 기록물 몇 개 까고 북한에서 미사일 몇 개 쏘고 경제 분위기 잡아주고 이 상태를 몰아버린 다음에 안철수한테 빅딜이 들어가면요. 안철수 400만 표, TK 400만 표 무시 못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PK까지도 더해지거든요. 또 강원도 일부 더해지고 요거 단맛을 안철수가 뿌리친다?
못 부리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지금 조중동 프레임을 우리 애청자분들 다 알겠지만 교묘하게 문재인을 왕따시키고 있거든요. 안철수를 띄우고 이런 정서로 계속 지금 한 달 정도 또는 2, 3주를 계속 가게 되면 어차피 안철수가 가상적으로 우리 권 PD가 계속 이야기했는 대로 허구적으로라도 지지율을 20% 이상대로 끌어올려 버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밴드 예건 효과를 타고 경상도 쪽은 안철수를 찍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분위기를 현장에서 만들어주면 적어도 안철수가 문재인을 위협할 만큼의 지지율을 저는 얻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40% 가까운 지지도를 임박할 수 있다. 그러면 조중동과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적 합의를 노릴 수 있는 숫자만큼 올라와 버리는 것이고 아까 진미님이 얘기한 내년에 지방선거 5대 지방선거에 대해서 적어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힘은 생긴다. 그리고 다음 정부 때 이제 노린다.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겠다고 나오는 사람 딱 2명밖에 없다니까요. 안철수와 문재인이고 나머지는 제일 그런 예상의 존재감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안철수의 딜레마라니까요. 총선 때 안철수 표는 어떤 표가 왔냐면은 친박도 친문도 싫어해요. 근데 그중에 하나인 친박과 손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친박과 손을 잡는 순간 이연병 그러니까. 난 문재인도 싫었고 박근혜도 싫지만 박근혜가 더 싫어하는 사람들 표는 안철수에게 안 갑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 정치적인 옥판을 마지막에 함으로써 1대1 구도로 이렇게 대선이 치러지고 결과가 7대3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 구 정치권에 있었던 안철수 일파를 비롯한 구 정치 청산해야 될 정치인들이 완전히 기반을 다 말아먹어버리는 폭망의 상황으로 오판을 하라 이거지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연정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하고 연정할 수는 없어. 그것 때문에 역풍 불었잖아. 안희정이 망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바른정당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하고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면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안철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아주 비슷한 형태로 가야 돼요. 2위 싸움 하는 데 있어갖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약이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쪽에 밀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도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합이 되는 건데 안철수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떤 지분 확보용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을 생각한다면 당선되는 목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저는 딱 하나의 괴리감이 그거라고 봐요. 당선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서 안철수의 진짜로 오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깨림칙하긴 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새누리당과 손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이 심판해 준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권 PD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안철수도 당선이 목적으로 나온다고 전 보지 않아요. 이미 촛불 이후에 민심은 지역 정당한테 국민은 절대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지역정당, 소규모 지역정당한테 절대 권력을 주지 않거든요. 그거를 안철수가 또는 박지원이 능구랭이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후에 문재인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문재인 정치를 끝난 후에는 누가 맹주냐. 누가 맹주로 설 거냐가 관건인 거지. 빈거지, 빈거. 이미 지금 이 바다를 향한 강물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 정당하고 지역 정당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은 나야. 그 62년생밖에 안 돼요. 안철수 62년 호랑이띠예요. 포스트 문재인. 예. 그러니까 다음은 나야.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단 말이에요. 지금은 절대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민지 말씀도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철수 속마음은 모르니까. 근데 안철수는 지금 좀 욕심 부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친문 친박 싫은 사람 다 모여가 자기 컨셉이었고 지금도 그 컨셉이기 때문에 친박들을 손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럼 자기 정체성 완전히 깨지는 거라 택시 기사가 굉장히 골 때리는 분을 한 번 만났어요. 박근혜 엄청 욕해요. 막 미치도록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문재인도 엄청 욕해요. 자기는 안철수가 좋대. 그런 사람 있어요. 똑똑해 보이고. 내 주위에도 있어. 그래서 이 양반도 자기 아들은 또 문재인 찍으라고 한다고 또 아들놈을 막 욕해요.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박근혜 찍었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박근혜를 찍어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줬던 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을 굉장히 그러니까 정편들이 하는 마타도 비슷한 거 있어. 막 너무 막 무능하고 개혁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나쁘게 보이는 측면만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그 택시기사 구전단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구만.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박근혜 찍어놓고도 반성 한마디 없는 분들은 참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시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사시다 가세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무적이긴 하네요. 박근혜에서 안철수로 갈아탄 점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35.2%로 1위, 안철수 전 대표가 17.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올랐고 같은 조사에서 2위에 오른 건 10개월 만입니다. 대신 안희정 충남지사는 5.1%포인트가 빠지며 3위로 밀렸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안 지사의 지지층 일부가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앞서 나가면서 컨벤션 효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에겐 크게 뒤져 있습니다. 오자 가상 대결에선 문 전 대표가 43.9%로 1위, 안 전 대표는 21.0%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안철수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대선에 있어서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혹은 대선 이후에도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10년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어떤 국민의당이 과연 제3당이 될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됐잖아요. 그게 뭐 지역정당의 성격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든 어쨌든지 간에 꽤 많은 의석을 얻는 것에 성공을 해서 계속 양자구도에서 다자구도를 만들어낸 거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 뭐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1대1의 구도가 돼서 자신이 문재인을 이기고 결국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 생각이지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이를테면 문재인을 견제하는 어떤 차기로서 그렇게 반문, 반박 등등의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의 주자로서 살아남아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일종의 어떤 새끼 여당의 방식으로 이제 연합 정부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사실 국민의당이 그 이후가 어찌 될지가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안철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에 있어서도 차기 주자의 면모를 가지고 살아남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도 단지 그 연립정부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여당에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야당의 성격을 가지고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하는 사회에서 야당을 하는 존재로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시 1대1의 구도가 되면 지금 거의 앞으로 소멸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진영론의 방식으로 다시 좀비처럼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1대1 구도나 진영 논리는 혁파되고 차라리 다자 구도로 가서 문재인이 대통령 하는 시절에 안철수가 야당의 입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멀리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멀지도 않아요. 멀지도 않아. 그런데 벌써 아직도 3년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랑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면 괴멸 아닙니까? 사실 이 상태로 가면 아마 그 정당을 다 합쳐봐야 한 50석 잡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친박들은 이 정도 나라를 망쳤으면요, 사실은 친박들은 사퇴를 했었어야 돼요. 자체 해산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것도 바로 새누리당만 갖고 있는 특혜라고 봅니다. 어디 건방지게. 저는 이건 특혜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나라를 망쳤다면요, 적어도 누나부대인가요? 그게 좋단 말이에요, 문재인을.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를 찢어놔버리면 그냥 독주 가버리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있어서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진다는 거는 어차피 기정사실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의회 권력으로 견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나머지 세력들, 귀합해 있는 비민주 세력들을 귀합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가 됐든 대항마는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의식은 있을 거라고 봐진다는 거지. 설계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의 헌법 구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선은 다자구도, 그러니까 원래는 총선도 한동안은 굉장히 1대1 구도로 갔었지만,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이 출연한 이후, 의회 권력은 다자구도화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사실 대선 구도에서는요, 다자구도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 구조 자체가. 응. 그럼 한 명만 뽑는 건데. 그렇죠. 한 명만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에서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지금 뭐 15%를 넘는 사람 대충 뭐 한 15% 요런 정도로 고만고만하다 할지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몰아줘서 한쪽을 한 35% 이상으로 키워주는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막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는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내가 호남 기반으로 뛸 것이냐 중도 기반으로 뛸 것이냐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가 새누리당 후보와 손을 잡는 순간 안철수의 편은 사실상 거의 다 날아간다고 봐요. 제 입장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안철수도 마치 손을 내밀 수 없는 후보인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세론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재선거인데 섣불리 홍준표에게 손 내밀어가지고 당연히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걸로 보면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바른정당에서 보면. 그러면 그렇겠죠.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그러면 니들 뭐하러 나왔니? 새누리당에서 똑같은 것들이 이런 개념으로 가서 홍준표가 심하면은 뭐 친박 자기가 제거해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친박이 뭐 하다못해 뭐 조원진 필두로 해가지고 박근혜 탄원서 같은 거 내는 애들이 7, 80명 있는 정당을 통째로 드러내지 않고는 불가능해. 어떤 생쇼를 해도 친박 당인 건 맞아요. 그러면 키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하고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머지 합종연행 해봐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구도를 봐야지. 반문이라는 것도요. 대세론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상대가 대통령이 되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어쩌면 그들은 합종연행을 하지 않고 존재감만 드러내고 끝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의 대선은 어차피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판은 그냥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이 목표이냐? 그 이제 차선의 목표를 세울 적에 적어도 우리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그거를 교두보로 삼은 어떤 총선을 바라봐야 한다. 의회 5월 9일 대선까지 509억까지 쓸 수 있어요. 어떤 정당이든. 15%가 넘으면 모두 보존받고 10%가 넘으면 반만 보존받는 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 그것도 적긴 해. 사실은 솔직히 들어가는 돈보다 적은데. 그러면 끝까지 완주했을 때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는 저는 15%는 넘는다고 봐요. 어차피 만약에 뭐 문재인 후보를 비추었을 때 문재인 후보는 내가 봤을 때는 캠프에서 509억 쓰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도 물량 차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버하지 않고 뒤에서 옛날처럼 막 2천억, 3천억 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 때문에 막 조마조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국민의당은 어차피 돈이 있건 없건 선거비 보존 받을 만한 최근의 여론조사가 안희정은 계속 떨어지면서 안철수가 17.4%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에이 저거 안 되겠네 하고 지금 처리하면서 문재인도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이 들러붙어 있던 그 표들이 지금 안철수에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완주 가능성은 당의 상징성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15% 못 넘긴다는 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재야 지지율이 뭐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 그거 있잖아.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15% 넘어. 국민의당 가능성이 있어. 나머지 두 사람이 유승민하고 심상정이에요. 15% 자신은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심상정이나 유승민도 보존 비용 안 받고요. 어차피 그 당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갔던 그거 최고의 부자인 사람들이 그 당에 다 몰려 있어요. 박근혜하고 엮이기 싫은 부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비용 보전 받는 것 때문에 대선을 끝까지 안 뛴다고 하는 건 우리들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막판에 왜 아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왜 진보 쪽 후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후보 사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정말 그들 사이에서 무슨 조율이 일어나고 어쩌고로 시도해 보겠지만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그냥 나는 죽고 한 놈이라도 살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이합집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현재의 이를테면 한국의 어떤 자본 또는 뭐 조중동 내지는 이런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이 바뀌느냐라고 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같은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견제용으로라도 어떤 한 놈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머지를 조금 속아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 마인드를 버리라고 하지만 기존 마인드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키는 사실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예요. 그들과는 누구도 손 안 잡으려고 해. 손 잡는 순간 오염돼 버리거든. 그러면 새누리당은 아까 말한 당의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박근혜 한풀이 형으로라도 그래서 막 남재준 같은 애들이 지금 막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새누리당 힘버티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전의 마인드로 뭐 반문을 위해서 그리고 509억 다 안 쓰고 당비나 후원금 모아가지고 그것만 쓰면 되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존재감을 나타내줘야 향후에 다른 선거에서도 딜이 가능한데 선거비에 한 509억 쓸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그 정당들이 포기한다는 나는 유승민 정도 정당도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잡한 게 있어요. 그냥 오자구도로 간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10 또는 15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자유한국당이 받는 게 10%나 9% 받는다고 쳐요. 그럼 10 갈라지죠. 그러면 나머지 안철수 국민의당이 20%에서 30% 얻는다고 쳐요. 그리고 이들 합쳐서 50%를 쳐요. 그리고 50%를 문재인이 받아서 당선이 돼요. 이 구도와 아니면 이 10 한국당과 바른당의 후보를 내지 않고 안철수한테 45를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몰빵. 네, 몰빵을 해주면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발목 잡기에 충분한 견제의 후보가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 만약에 10, 30, 60으로 찢어지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돼요.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어. 이 개혁들하고. 그러면 10% 갖고 어디를 내밉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상대적으로 7대 35% 이상으로 반문 정서로 끌어들여줘야 나중에 반문을